환영합니다. 비즈니스의 해상도를 한 차원 높여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달력을 보니까 2026년 3월 5일이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오, 너무 빠르죠. 벌써 3월이라니. 우리가 매일 엄청난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통장 잔고를 바꿔놓을 진짜 돈 되는 정보는 따로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불과 며칠 전이죠. 2월 27일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닛바에서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하고 묵직한 공공문서 하나를 스튜디오로 가져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바로 2026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사업, 일명 AI 통합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과 안내서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공공기관 특유의 그 딱딱한 용어들. 네, 용어들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실무자 여러분이라면 이 문서를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올해도 중소기업에 지원금 줍니다 하는 그런 뻔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핵심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 딱딱한 정보 공공문서를 어떻게 해독해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바꿀 수 있을지. 네네. 그리고 최대 6,910만 원이라는 이 큰 지원금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숨겨진 룰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사업의 핵심 구조, 즉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하는 비용 분담의 마법입니다. 비용 분담이요? 보통 정부 지원 사업하면 정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00% 무상 지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번 안내서를 보면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정부가 100%를 다 내주지 않아요. 최대 75%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아, 75%만. 네, 그럼 나머지 25%는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기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이 20%?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급기업 역시 5%에서 10%를 부담해야 하는 굉장히 독특한 삼자분담 구조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왜 정부가 전액을 안 주고 양측 모두에게 부담금을 지웠느냐 하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를 놓인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 행동경제학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수요기업 입장부터 보면 공짜로 받은 소프트웨어는 그냥 가입만 하고 방치하기가 십상이거든요. 아, 내 돈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외 사돈 20%가 실제로 투입이 되면 이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자부담금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러면 경영진이 당장 실무자한테 묻게 됩니다. 돈 들어간 건데 성과가 어떻게 되냐고. 실무자도 이걸 반드시 업무에 활용해서 뽕을 뽑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회의 시간에 당장 그 AI 클라우드 잘 쓰고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수요기업은 그렇다 치고 자기들 대품을 파는 공급기업한테 5에서 10%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어떤 맥락인가요? 그게 아주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과거의 정부 바우처 사업들을 보면 공급기업이 대충 질 낮은 서비스만 팔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 물건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는. 네, 그런데 자신들도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 수요기업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잘 쓰고 성과를 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예산 소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영리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죠. 전체 예산이 41억 4,600만 원입니다. 네, 41억 원 정도. 그리고 기업당 최대 6,91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문서를 보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6,910만 원 중에서 무려 2,500만 원 이내는 심화 컨설팅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심화 컨설팅.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 조건으로요.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AI 툴 구독하는 데 돈을 다 쓰고 싶을 텐데 그렇죠. 당장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탐나죠. 왜 굳이 2,500만 원이나 떼어서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소기업들이 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지를 정부가 아주 뼈아프게 꿰뚫어본 대목입니다. 뼈 아프게요. 네, 단순히 비싼 소프트웨어 산다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심화 컨설팅이 기업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전략을 마련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아, 무작정 툴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비유하자면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 전에 정밀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과 똑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최악의 케이스가 바로 디지털 유령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디지털 유령 도시요? 사장님이 큰맘 먹고 최신 ERP를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원래 쓰던 엑셀 양식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흔한 일이네요. 결국 겉으로만 로그인해두고 실제 일은 카톡으로 엑셀 파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화 컨설팅으로 병목 현상이나 데이터 유실 위험을 미리 전문가가 진단해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 같은 거죠. 듣고 보니 2,500만 원짜리 컨설팅이 나머지 지원금의 성공을 담보하는 안전벨트였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냉혹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네, 경쟁률 이야기죠. 맞습니다. 전체 예산 41억 원을 최대 지원금으로 나누면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 기업은 전국에서 단 60개사뿐입니다. 딱 60개의 황금 티켓이네요. 네, 60개. 경쟁률이 엄청날 텐데 이 60위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점 만점의 평가 기준을 한번 해보죠. 100점을 보시면 크게 4가지입니다. 서비스 이용 계획의 적절성이 30점, 디지털 전환 및 선도 사례 가능성이 30점, 벌써 60점이네요. 그리고 지원 필요성이 20점, 기대 효과가 20점입니다. 일단 앞에 그 30점짜리 두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승산이 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가점 및 우대사항.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86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사인 청년기업은 무조건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보통 이런 정부 사업 커트라인에는 기업들이 0.1점 차이로 쫙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점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합격의 마스터키나 다름없습니다. 청년 대표님들은 이거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점을 받아도 동점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물에 동점자 처리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30점짜리였던 디지털 전환 및 선도 사례 가능성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아, 그 항목이 제일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공고문 괄호 안에 숨겨진 문구를 보셔야 해요. AI 접목 서비스 및 산업 도메인 특화 서비스 활용 기업 우대. 우대한다고 딱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직원들 쓸 클라우드 용량 늘려주세요. 이런 밋밋한 계획서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면 그냥 도면 저장용으로 클라우드 쓰겠습니다. 이러면 광탈입니다. 전형적인 탈락 케이스죠. 광딸. 대신에 우리 공장 IoT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아서 AI로 분석해 불량률을 예측하겠다. 이러면 심사위원 눈빛이 달라집니다. 와, 클라우드라는 도구에 AI를 결합해서 그 특정 산업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 스토리지 연장 이런 마인드는 버리시고 AI와 산업 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될 엄격한 자격 제한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네, 허드시 꽤 높아요. 일단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았던 기업은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물을 한 번 본 기업은 배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죠. 새로운 60개 혁신 기업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AX 바우처나 AI 바우처 같은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불가합니다. 네, 철저히 걸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진짜 무거운 건 합격 후의 사후 관리예요. 사후 관리가 깐깐한가 보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에 성과 조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무려 지원 후 3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율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와, 3년이나요? 계속 연락이 오겠네요. 네, NIPA에서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매출액이나 고용 정보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제공해야 해요.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걸까요? 이 60개 기업의 성공 사례를 국가 차원에서 축적해서 향후 대한민국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려는 거거든요. 아, 대충 솔루션 사고 방치하는 건 꿈도 못 꾸겠네요. 만약에 위조나 허위 제출 혹은 이면 계약 같은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투명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투명성이 생명이다. 자, 이제 달력에 동그라미 치실 시간입니다. 중요 일정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정 아닙니다. 오전 11시에 칼같이 마감됩니다. 이거 11시 5분에 접속해서 1년 허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오전 11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청은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 cloudSub.or.kr에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4월 4주차에 서류평가로 1.5배수인 90개 기업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5월 3주차에 발표평가를 거쳐서 5월 4주차에 최종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네요. 서류도 꽤 많죠. 네,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7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감 당일에 발급 서버 먹통되는 경우 많으니까 미리 챙기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물어봐야 합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031-628-9645로 전화하시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 백승환 책임 이메일 bex@nipa.kr이나 043-931-5773으로 꼭 문의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6,910만 원 지원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비용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본다면 정부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어떤 속내죠? 정부는 지금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의 클라우드와 AI를 결합한 선도적 레퍼런스 60개를 강제로라도 창조해서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0개 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어서 경쟁사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는 맞습니다. 산업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되는 겁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 참 멋진 표현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죠. 올해 말이면 정부 지원으로 클라우드와 AI를 완벽하게 도입한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등장할 겁니다. 네, 많이 나오겠죠? 만약 2027년, 2028년이 되어서 AI와 클라우드가 너무 당연한 기본 스펙, 그러니까 엑셀처럼 평범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경쟁사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 필요한 그 다음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야, 정말 묵직한 고민거리네요.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보편화된 기술을 다루는 인간만의 창의성일까요? 똑같은 붓과 물감이 주어졌을 때 어떤 독창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본질적인 고민을 당장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